안녕하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의 사회활동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이동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유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인간의 사회활동과 시공간 모빌리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사회활동,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성인, 직장인도 있는데 다양한 활동들이 하루 중에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공간, 시간대별로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은 이동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이동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업무나 여가나 쇼핑이나 학교, 학원,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사회활동은 우리 좀 전에 얘기해드린 다양한 그런 여가, 업무, 학교, 학원, 쇼핑, 여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모빌리티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하는 수단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우리 과거 아주 옛날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태초에 활동을 하게 됐겠죠. 근데 그때는 상당히 단순했을 겁니다, 활동이.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그때는 의식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산이나 어디 동굴이나 이런 데로 이제 피하던가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액티비티를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이런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활동이 만들어지면서 똑같이 함께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정의를 보시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 수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자전거, 그 다음에 버스, 전철, 택시, 승용차 이런 것들이 다 모빌리티의 어떤 수단에 해당됩니다. 그 장래에는 나르는 자동차, 그 다음에 심지어 하이퍼루프 같은 그런 신교통 수단까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통의 어떤 모빌리티의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인간 활동 및 시공간 모빌리티의 개념도입니다. 잠깐 보시면 이게 3D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X축, 그 다음에 Y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Y 좌표를 의미해서 공간을 의미하고요. 이 세로축은 시간이 0시, 새벽 0시부터 쭉 밤늦게 24시까지 시간이 증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중에 3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와이프, 허즈번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를 가지고 있는 3인 가족인 경우에 이 파란색은 그 남편인 경우에 허즈번드인 경우에 아침에 출근을 하죠.
집에 있다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9시부터 뭐 5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사무실에 이제 앉아 있죠. 그 다음에 학교에 그 아이를 픽업할 경우에 학교로 이동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그 다음에 집으로 다시 이동해서 집으로 오는 그런 일련의 그 활동에 대한 스케줄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 그 엄마죠. 엄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철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사무실에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마트에 들려서 쇼핑을 하는 쇼핑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오는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선들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바뀌면서 활동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간 활동과 시공간 모빌리티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빌리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도시의 동맥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은 우리 핏줄이 있죠. 그 핏줄이 있기 때문에 피가 순환되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도시가 잘 번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통, 모빌리티가 되게 중요한 어떤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뭐 교통체증이라든지 도로가 막혀가지고 또는 지하철이 꽉 막혀서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또 잘못하면 텅텅 비어가는 뭐 지하철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도 비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건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재정적으로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도보나 어떤 단순한 그런 교통 모빌리티를 우리가 수행을 했다 그러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점점 더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최근에는 KTX 같은 고속 열차라든지 나중에 뭐 하이퍼루프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1시간 동안 도보를 한다 그러면 걸어서는 뭐 1시간에 한 4km 정도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KTX를 타면 여러분 한 300km를 1시간에 갈 수 있죠. 나중에 하이퍼루프가 나타난다 그러면 1시간에 100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떠한 교통수단이 나타날지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모빌리티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사회 활동 범위가 공간적으로 되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왼쪽 그림은요, KTX 경부선이 개통되기 전입니다. 오른쪽은 중간 그림은요, KTX 경부선이 개통이 됐죠. 개통이 되니까 지금 이 부산 쪽에 있던 공간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되게 단축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맨 오른쪽 그림은 호남선 KTX가 개통됐을 때 이쪽 여수나 목포 이쪽에 그 공간들이 압축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이퍼루프 1시간에 1000km 가는 그런 수단이 나타나면 우리가 거의 우리나라 전국을 1시간에 다 다닐 수 있는 상당히 이 시간적으로 좁은 공간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의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이 되게 발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단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뭐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많이 들죠. 그 돈을 많이 투자해서 서비스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의 어떤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이런 사회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가? 예, 과거에는 사실은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데이터를 얻어지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우리 새로운 산업혁명이 대두가 됐죠. 그거에 의해서 빅데이터가 얻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질을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잠깐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도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공지능, AI,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초연결 모든 기기나 사물들이 통신 IoT 통신 장비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모두 연결이 되는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는 항상 갖고 다니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를 축적해서 저장해서 우리가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연결이라는 초지능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분야에 쓰이죠. 의료 분야, 방산 분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모빌리티 분야, 교통 분야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역시 민간에서 그 비즈니스 용도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품들을 검색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상품 정보를 주거나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 다양한 이 모빌리티를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수단에 대한 거, 교통수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거, 어디 가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정의들을 좀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일단 데이터가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는 거. 그래서 이제 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데이터의 이 생성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양도 많지만 빠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양합니다.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정의는 뭐 처음에 이런 세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만 점점 정의되는 그 용어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용량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빌리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수단도 대용량으로 서비스할 것인가 아니면 소용량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기차의 경우, 철도의 경우에 대용량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있죠. 그게 이제 KTX 같은 지역 간으로 사람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많이 이동하는 경우에 열차 편성이 한 20량, 차량이 20개가 이렇게 붙어서 한 편성을 이루고 한 5분에서 10분 단위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동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가 경전철 같은 서비스를 합니다. 거기에는 차량이 2량 또는 한 량 정도로 그냥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다양한 활동, 여러분들의 이동 수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개개인의 활동, 사회활동 데이터를 어떻게 얻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교통카드, 가장 기본적이죠.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거기에 이제 태그를, 여러분들이 교통카드를 태그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탔고, 어디에서 하차하고, 어디에서 환승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그런 데이터도 어디서 여러분들이 돈을 썼는지, 무엇을 샀는지, 어느 장소에서 이런 정보들이 어두워져. 그 다음에 가장 요즘 핫하게 많이 쓰는 정보가 모바일 통신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개의 메인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3개의 브랜드에서 얻어지는 여러분들의 위치 정보, 어디에서 몇 시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전수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나이, 직업, 이런 개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 목적, 그 다음에 출발, 도착의 어떤 좌표,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시각, 통행 수단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대부분 집계화해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들은 개개인별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전체 모아서 이 지역에는 이만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대신 시간대별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가까운 예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되는 많이 언론에서 보고 있는 9호선, 그 다음에 의정부 경전철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철도를 건설할 때 사전에 이 수요 예측을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용량, 소용량 이런 철도들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어떤 과거에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9호선을 보시면 지옥철이라고 많이 언급들 하죠.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이 실제 운행하는 차량 태울 수 있는 사람의 수보다 그것을 타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9호선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일편성 사량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공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하고
거의 출퇴근에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용량으로 좀 늘려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호선하고 반대의 경우는 의정부 경전철을 들 수가 있죠. 이것도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적자철도. 그러니까 이용객 수요를 너무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철도를 그 수요를 예측해서 갖다 놨는데 타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 일정 부분에 승객이 타야지만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많이 그 운영비를 충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데이터의 중요성, 어떻게 잘 사람들의 사회활동과 이동 패턴을 반영을 해서 할 것인가,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한 모빌리티 분석 시스템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거는 액티비티 베이스드 트래블 어널라이저라고 해서 아바타라고 이제 그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아바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와 아바타의 여기의 차이는 아바타의 B가 V냐 B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개념 자체는 컨셉은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영화 아바타에서도 내가 아닌 나와 거의 유사한 다른 사람의 형태가 다른 세상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수행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 모빌리티 분석 시스템에서도 비록 사람들을 집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지만 장래에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 활동, 통행 특성, 토지 이용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시간대별로 공간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가 되고 그걸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통행량을 추정을 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시뮬레이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바타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아까 도시철도 9호선이라든지 경전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회가 점점 더 다변화되고 복잡해지고 하면서 사람들의 요구가 과거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각 도시별로 특정 그 도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도시라고 하면 그 신도시에 들어올 사람들의 구성 요소, 고령자가 많은지 젊은 사람이 많은지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사람들의 활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그 도시의 모빌리티 서비스, 교통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내에서 토지 이용이 달라질 경우가 있죠. 재건축, 재개발, 예를 들면 강남의 삼성역 근처에 예전에 한전 부지를 현대 GBC 센터가 이제 들어섰죠. 대규모 복합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통행 행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근 시차제 아니면 아예 어떤 지역의 운영 시간이 건물의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이 운영 시간이 달라졌을 때 다양한 어떤 교통 정책이나 시설물의 운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그 코로나에 따라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요. 업무나 학교 활동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 서비스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제에 우리가 해결을 찾기 위해서 이런 아바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다소 복잡한데요. 아바타 시스템의 구성 체계인데 핵심은 여기 데이터, 다양한 공공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통계청 데이터, 뭐 가구 통행 실태 조사의 어떤 행태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뭐 학생들 데이터, 통신량 데이터, 인구, 사회 지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총 존재인구 추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총 존재인구 추정이라는 것은 그 통신량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특정 공간에, 특정 도시에, 특정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강남구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남구의 그 거주 인구입니다. 거주 인구라는 것은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인구죠. 근데 요 곡선을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 이건 통신량 인구인데요. 강남구에 한 12시, 낮 12시 정도 되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에 상주하는, 거의 거주하는 인구만 가지고 교통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되게 축소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주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량 빅데이터가 이만큼 중요하다. 아까 의정부 경전철을 얘기했는데 의정부라는 도시는 의정부에 그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주간에 통신량에 의해서 나타난 인구는 주간에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죠. 줄어들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에 그 탑승 인원이 적은 그런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활동, 그걸 어떻게 데이터로 축적을 하냐. 우리가 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5년마다 조사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가구통행 실태 조사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개인 속성과 그 다음에 어디 그 통행을 했는지를 하루 중에 했던 통행들을 모두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활동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정활동을 하다가 활동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요거는 14시부터 15시까지 1시간 동안인데요.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성인 경우에 운동을 하다가 업무를 하고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10분 간격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내고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오른쪽 그림 같은 전체적인 그 데이터들을 모았을 때 주간에 그 업무 활동이 늘어나면서 가정 활동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쇼핑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그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의정부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뭐 청주라든지 뭐 다양한 도시마다 이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이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그 활동의 유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쇼핑을 하러 가요. 같은 백화점 같은 아니면 마트 같은. 근데 우리 집 주변에 마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마트를 선택하겠습니까? 단순히 가까운 데를 가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게 더 많은 어떤 마트를 선택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빌리티, 공간 이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통신량 데이터나 카드 매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쇼핑 활동을 하려면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좀 적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간적으로 나중에 활동 인구를 추정할 때 이런 공간적인 사람들의 유인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전체 존재 인구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활동 스케줄이랑 그 다음에 그 활동 유인력 공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쭉 결합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추정 결과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별로 어떤 활동들을 몇 명이서 수행하는지 시간대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여기 맨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활동을 제일 많이 수행하고요. 이 그래프가 파이 그래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대별로 이 높낮이 인구의 크기가 달라지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디는 가정활동이 많고 어디는 업무활동이 많고 이런 이유는 각 토지 이용의 어떤 결과에 따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가 많다.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집이 많은 경우에는 가정활동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는 오피스라든지 비즈니스 센터 이런 데에는 업무 활동에 대한 인구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그 어떤 그 공간적인 유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사회 활동을 하는 그 스케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 활동을 해서 어디에 공간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동 수요는 우리가 토행량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토행량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에 업무 활동을 하다가 계속 업무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쇼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레크레이션, 운동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간대별로 어떤 액티비티,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동하는 공간적인 위치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활동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여기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신사동이나 이런 경우에
이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출발지가 되고요. 도착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출발지, 도착지 간 통행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통행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활동과 시공간 그 이동의 어떤 횟수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는데 어떤 모빌리티 수단을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구통행 실태조사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각 통행하는 주체, 여러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연령별로 아니면 직업별로 어떤 수단들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나는 쇼핑을 할 때 승용차를 이용할 거야. 아니면 버스를 이용할 거야.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각 수단별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객 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가구통행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데이터, 다양한 그 교통수단별로 실적 데이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각 수단, 모빌리티 수단별로 이용률을 찾아내서 수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바타 시스템을 통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사실 그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특정 지역은 뭐 업무 지역이었는데 쇼핑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고 그러면 쇼핑은 주로 저녁 시간에 하게 된다 그러면 주간에 사무실을 갔다가 쇼핑을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통행 그 루트랑 통행의 방향이랑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통행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지금 아래 그림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여기가 강남구 삼성동 현대 그 코엑스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 아까 얘기한 GBC 센터가 들어섰을 경우에 업무 활동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색깔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GBC 센터 들어오기 전이랑 들어온 후에 특정 시간대에 지금 여기 까맣게 돼 있죠. 인구가 여기서 업무 활동을 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코비드도 있습니다만 인구 고령화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인구 계층이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젊은 계층이 좀 줄어드는 이런 역피라미드 식의 우리가 인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젊은 층이 많을 때는 대부분 업무 활동, 그 다음에 뭐 업무 활동이 많겠죠. 학교나 학원이나 그런 활동들에서 고령자가 많아지면 대부분 은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가 활동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모빌리티 시뮬레이션에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점은 우리가 고령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한 30%를 차지했을 때 여가 활동의 그 공간적인 여가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분포입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에 여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 인구 구조가 바뀌면 이 여가 활동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나 아니면 뭐 야구 경기 이런 거 보시러 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지역에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교통이 상당히 좀 막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지역에 그 스포츠 축구 경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여가 활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활동이나 다른 활동들이 줄어들고 여가 활동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적으로 여기 지금 붉게 표현된 오른쪽에 여기 축구 경기장이 있으면 이 축구 경기 하기 전이랑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랑 이 주변의 교통량들이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그 활동의 어떤 패턴이 달라짐을 반영해서 우리가 교통량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 중에 하나가 그 시차 출근제가 있고요. 코비드에서는 뭐 재택근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업무활동 장소가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동을 많이 안 하게 돼서 통행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이 사례에서는 시차 출근제, 9시까지 가기 위해서 일찍 집에서 나왔다면 시차 출근제에 의해서 좀 집에서 늦게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업무 활동의 활동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좀 뒤로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시차 출근제 했던 시간 내 예를 들어서 오전 첨두시, 예를 들어서 8시, 9시 이 시간을 비교했을 때 시차 출근제를 하게 되면 교통량이 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아바타 그 시스템의 어떤 구조와 개념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 분석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아바타 기술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활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재난 대피라든지 그 다음에 상권 입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확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기반으로 한 사람의 어떤 활동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은 빅데이터가 얻어지는 어떤 환경하에서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식당 등에 출입할 때 기록하는 개인정보도 유출의 위험이 있어서 아이디나 코드로 바꾸는 상황에서 버스카드나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발생한 정보는 개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개인정보인데 사용에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예,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개인 이런 정보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인 활동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특징, 어디 살고 있는지 뭐 이런 특징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아예 금지가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특정 뭐 큰 지역, 뭐 시나 군이나 이런 동 정도의 어떤 큰 바운더리 안에서 집계된 자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갔구나, 여기서 뭐 쇼핑을 했구나, 이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요. 집계된 데이터 형태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릴게요. 질문 2는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적자가 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어떤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그 도로 사업, 철도 사업 등이 이제 주요 핵심 그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하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죠.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 수요 예측을 우리가 하는데 장래 한 40년 동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되게 우리가 전문가들도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4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어떻게 할까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불확실한 존재인데 사실 우리 오늘 통행하는 위치랑 공간이 달라지고요. 스케줄도 다르고요. 내일 또 스케줄이 다르죠. 근데 40년 뒤까지 우리가 수요를 예측한다. 이거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잘하기에는 되게 우리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수요 예측을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모아서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어떤 그런 잘못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요. 적자가 나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거죠. 뭐 할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철도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나면 그 노선 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하고 중복해서 다니는 노선들을 좀 철도역으로 그 접근할 수 있는 수단, 노선으로 바꾸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 드릴게요. 세 번째, 교통 분석을 할 때 과거에 비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구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놓거나 그 다음에 KTX 같은 것을 놨을 때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되겠죠. 그때는 아주 집계된 데이터들을 썼어요. 그래서 큰 축에서, 큰 틀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이동 패턴,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샘플 조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새롭게 모델링하는, 분석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전공이 필요한가요? 예, 뭐 빅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은 앞으로 미래에 되게 유명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미국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서 장래
그 유망 직업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어널리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통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AI, 그 프로그래밍, 코딩이 좀 되게 좀 중요한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쪽에 어떤 전공들이 되게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든 간에 모든 분야의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분석이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 원하는 분야의 전공을 수행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대학원이나 다른 방편으로 부전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방법론을 익히면 여러분들의 어떤 전공 분야에 그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